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올해도 절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 빠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때 이 조자룡 흥칼처럼 써먹었던 직권남용 죄명입니다. 직권남용. 과거에는 형법전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잘 모르던 범죄였죠.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이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중에 한 기관은 후임 기관장의 특정 인사를 부당 지원했으며 또 다른 기관에게 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을 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자 이 민주당 대변인 신현영이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묘합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이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전 정권 때문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때문입니까?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이 굴종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 말입니다. 신현영의 말입니다.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보복수사라고요? 자신들은 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방금 말씀드린 이 직권남용 이런 범죄로 도륙하는 걸 넘어 멸문지화를 입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말 많았던 백운규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우산 아래서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면 정치보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죠. 이 성일종이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권이 앞잡이가 되어 직권을 남용한 백운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는 장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관계자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적폐청산, 그리도 좋아하던 민주당은 어디 갔나. 우리 당이 지난 2019년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방치했던 것은 그만큼 친문 검사들의 폐악질이 심각했다는 증거다.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묶어놓고 쫓아낸 이유도 이 사건처럼 자기들 비리를 수사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자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성일종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대청소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도 페이스북에서 정당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매도하는 건 어느 도단이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의원도 이 나쁜 사람 잡아넣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 나쁜 사람 잡아넣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니 맨날 해도 된다. 민주당의 실족이라고 할까요? 아마 지금쯤 불안과 공포에 떠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꽤 많을 겁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물끝조차 없으면, 아니 물끝조차 없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이러니 권력을 가졌을 때 매사에 겸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시 경제 얘기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고용통계국이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라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금융시장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10일 뉴욕 증시가 3%대 폭락하자 13일 개장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3, 4%대 하락하는 검은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어 개장한 유럽 주요국 증시도 2, 3% 추락을 했고
다시 뉴욕 증시가 3~4% 폭락하면서 연이어 밀려드는 파도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도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다고 할까요?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폭락으로 S&P 500 지수는 전고점 대비 21%나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17%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무려 33% 폭락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은 어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11.54포인트 내려 2492.97에 마쳤습니다. 비교적 선방을 한 겁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계속됐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이 올라 1286원 40전에 마쳤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는 미국 정부가 철저한 금융위기 시절의 처방을 들이대다가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데도 당국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제로금리와 확장 재정에 매달려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거쳐놓았더군요. 잘못된 처방으로 처참한 인플레이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융위기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급 차질 문제와 함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주요 한국 봉쇄 등의 변수가 떠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돌발 변수가 떠오르자 연준은 부랴부랴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상황을 오판했던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결국 공격적인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지금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14일과 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그러니까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런 전망이 월스트리트에는 이미 98%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1%포인트 상승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켓워치는 JP모건이 전망에 따르면 진짜 스프라이즈는 100bp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0bp가 곧 1%포인트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오늘 밤과 내일 밤 미국 연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인플레이션과 맞서야 하지만 한국은행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GDP를 넘어서는 1900조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연체가 느는 등 금융위험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가계대출의 77%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는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은행이 그걸 많이 권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인당 이자 상환액이 연간 평균 64만 원 늘어나는 등 가계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데 한원이 머뭇거리면 미국 금리가 한국을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금은 셀물처럼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금리마저 높으니 말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곳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연 1.75%인데 연준이 두 번만 빅스텝을 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1.75%에서 2%가 되니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은은 6월에는 금리 회의가 없습니다. 7월에
금리회의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면 미국과 기준금리가 같아집니다. 한은 또 7월에 빅스텝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판에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38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적자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상반기 적자 91억 5,650만 달러를 무려 50억 달러나 넘어선 것입니다. 결국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적자폭은 왜 이리 커졌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0일까지 전체 수입액 대비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 비율은 24.9%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국제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도 뛰고 있어 수익 급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면서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 오를 때 그때마다 이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 상승합니다. 이 모든 파도를 서민이 온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조금 더 흡수를 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고가는 텅텅 비어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올해 무역 적자는 1996년 206억 2396만 달러를 넘어서 이 통계가 시작된 1956년 이후 최대 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시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니, 천만에. 저는 100%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무역 적자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 적자에다가 이미 GDP를 넘어선 가계부채, 그리고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겹친다면 대외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한국 경제가 자칫 기나긴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소식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골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규제 심판 제도도 도입합니다. 솔직히 탈규제는 보수의 정책을 넘어서 시간을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에다가 투자, 생산, 소비, 거대 지표들이 모두 추락하고 있는 삼저가 겹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만에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함께 일어난 쌍둥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 여기저기가 꽉 막혀 돌아가지 않을 때 탈규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나쁜 뉴스입니다. 14일로 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입니다. 이 사업 현장의 피해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피해는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공장의 90%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등 건설 현장은 셧다운됐습니다. 포항제철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런데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11일과 12일 마라톤 회의가 결렬된 뒤에 이틀째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화는 재개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도 좋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국토부는 이 14일 화물연대 조합원 22,000명의 약 31% 수준인 6,800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72.7%로 평시보다 5%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모두가 어려울 때 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엎친 데 덮친 해일이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말은 칼 마르크스가 게오르그 헤겔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헤겔 법철학 비판 서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마르크스는 한때 이 전 세계 인구 60%를 신도로 둔 공산주의라는 종교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원류 좌파, 원류 공산주의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지만 로자 룩셈부르크만 하더라도 원류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레닌과 스탈린은 권력에 도취되면서 원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레이몽 아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레이몽 아롱은 장폴 샤르트르를 기밀했습니다. 가장 싫어했죠. 샤르트르는 단순히 지식만 가진 자는 지식인이 아니며 행동할 때 비로소 지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샤르트르가 스탈린 같은 잔혹한 독재자를 옹호하는 일은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건 지식인이 할 정의로운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샤르트르는 러시아에 갔다 온 뒤에 스탈린의 광팬이 됐죠. 러시아 감옥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어서 아무도 출가말이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샤르트르는 대표적인 스탈린 옹호자였으며 좌파 선동가였습니다. 그는 도덕적 죄악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이 쓰는 폭력을 불가피한 폭력 이렇게 미화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khmer 르주가 캄보디아에서 전운화 계획으로 인구의 5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에는 샤르트르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적으로 샤르트르의 책임입니다. 한때 우리 좌파들이 신앙처럼 떠받들던 노엄 촘스키라는 분이 있죠. 이 노엄 촘스키는 그런 khmer 르주의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얼토당토 않게 미국의 전쟁 범죄로 인해 농민들이 잔혹인 때문에 일어난 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이 지식인입니까? 저는 요즘 우리 좌파들을 보면서 레이몽 아롱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좌파는 모두 가짜입니다. 아마 레이몽 아롱도 그런 취지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짜들이 이 나라를 약육강식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는 대개 잔인한 심성을 감춘 채 아주 자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가짜 좌파들입니다. 주변을 훑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였을까요? 나는 문재인 정부는 유사 좌파라고 말해왔습니다. 좌파도 되지 못한 유사 좌파. 결코 좌파가 되지 못하는 좌파 흉내를 낼 뿐인 이익 추구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진짜 좌파였다면 머리가 지독이 나빴을 것입니다. 레이몽 아롱의 표현대로라면 말입니다. 민중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에 빠뜨리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외쳤으니 말입니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인기 없는 정책은 그리고 인기 없는 개혁은 그들 뜻 보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말에 접어들자 다음 정부에 모조리 미뤘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이 파탄시킨 재정 건전성 문제이며 이 문재인이 외치던 온실가스 40% 감축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계획도 문재인은 외면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정직한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문재인 정부 국간직의 홍남기는 1년 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23년 5.0%에서 2024년에는 4.5%,
그리고 2025년에는 4.2%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무려 8.5%에 이릅니다. 엄청난 빚을 내서 지출을 증가시킨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재정을 퍼부어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매년 재정 확장으로 돈을 푼 정부가 다음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긴축 재정으로 돌아선 올해마저도 문재인은 마음껏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장 다음 달 인상이 예정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출발하면서부터 국가 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 온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 상승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해오던 국민연금 계획도 외면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계획은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방향이니 통치자로서는 내킬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 모두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과 직업액 조정을 해왔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 추가 부담이 5년 새 15조 원 이상 늘어나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계획에 부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초동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이 서울의 소리가 보복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재인 양산 집 앞 집회에 맞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꽹과리와 북을 치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소음 집회를 중단시키라고 외쳤습니다. 법원 쪽 인도엔 폐륜 집회 비호 윤석열은 사과하라고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송 차량 한 대, 앰프, 확성기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시대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